오는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맞춰 미국에선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됩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미국 CPI 발표 일정이 겹쳐 커다란 증시 변동성이 야기되진 않을까 조심스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은 오랫동안 CPI 지표의 높고 낮음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 여부를 시사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값에 연내 금리 인하 시기가 확정될지 여부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이번 CPI 일정이 향후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 견해를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가 실패하게 될 만한 요인 3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CPI 발표 일정에 하루 앞서서 물가 지표에 대한 어떠한 해석과 접근이 필요한지 제 견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하니 오늘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CPI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물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금리 인하를 실패하게 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목차를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이번 4월 CPI가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강해질 수 있다. 3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금리 인하 정책이 예상대로 가지 못해서 실패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미래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4월 CPI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일부 순서는 4월 CPI에 대한 결과 전망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컨센서스 정도는 유지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지금 예상된 CPI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기사 보시게 되면은 4월 CPI 상승률이 약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5%의 상승률이 찍힐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근원물가 상승률을 이어서 봐도 3.6% 수준으로 집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범주에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3% 중반 수치가 기록이 되게 돼요. 2%를 초월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지표값이 좀 낮게 나와도 뭐 3.4, 3.3 이 정도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2%라는 수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2%를 이야기하냐면은 미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명목 하에 인플레이션을 2%라고 목표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오래전서부터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CPI가 발표될지라도 금리 인하 시작 요구 조건인 2% 달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시점을 급격하게 빠르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즉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을 갖기에는 부족한 수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3%대가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CPI가
예상치에서 0.1%포인트 낮거나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바운더리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은 3.4 내지 3.6 수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을 갖기에는 부족한 수치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화면 이어서 볼게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페드와치 툴에 의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값이 이렇게 아래 도표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행 금리인 5.25에서 5.50 여기 있죠. 요 수준의 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5월 FMC 그리고 6월 FMC, 7월 FMC를 경험함에 따라 이 수준이 지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9.5%의 확률, 90.1%의 확률, 75.2%의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5월, 6월, 7월 달은 금리 동결 지속입니다.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51% 정도의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9월 달에는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한 39.8% 정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인 11월 그리고 12월 FMC 회의가 되었을 때 그때는 금리 인하가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지금 우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42.5로 가장 높고요. 41.1로 가장 높습니다. 물론 50%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다른 견해보다는 높은 수치에 있다. 가장 높은 수치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는 게 9월, 11월, 12월이에요. 가장 빨리 진행이 돼도 9월 달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월 CPI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상보다 물가가 낮게 나왔다라는 인식이 생길 만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를 요 9월 달 확률을 높여주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지 이 앞으로 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CPI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75%의 확률을 50% 미만으로까지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5 전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앞으로 많이 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고 4월 CPI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 인하의 전망 시기가 빨라진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9월이 유력해지게 될 뿐이지 그 앞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1.1%의 확률을 낮추고 요 39.8%의 확률을 좀 높여내는 그런 데이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CPI가 낮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4월 CPI 일정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9월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해 확률을 높여주는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9월 달까지는 일단 현행 금리 동결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 4개월 가량의 공백기가 생겨요. 5월 중순이죠. 지금 현재 CPI가 발표되고 나서 9월 18일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만 4개월이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만 4개월로 가는 시간이 상반기에서 하반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백기 동안 만약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하는 요인들이 작동해 버린다 하면은 이 수치값은 또 뒤로 쭉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4월 CPI 일정은 9월 달까지 공백기를 만드는 역할 정도가 최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9월로 가는 과정 중에 만약 인플레이션을 재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반기로 가는 과정 중에, 즉 9월 달, 11월 달 이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바로 2부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하반기로 가는 과정 중에 물가 상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하에서는 하반기로 향할수록 물가 상승 요인이 점점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 한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후, 환경적 요인입니다. 요새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 부분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어요. 올리브유 가격이 최근에 30%가 올랐다고 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 차단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멕시코의 옥수수 가격 상승 이슈가 많이 또 보도가 됐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서 환경 관련된 추가적인 악재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 보시면은 엘니뇨가 가고 이제 라니냐가 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또다시 급등할까봐 걱정인 상태에 있다 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여기 밑에 제가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이렇게 짝꿍처럼 많이 불러요. 실제 이게 스페인어인데 엘니뇨가 남자아이를 뜻하는 거고 라니냐가 여자아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예요. 약간 좀 고차원적으로 가면은 양과 음과 양 개념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음과 양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구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의 조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 엘니뇨, 라니냐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상기후 현상, 즉 엘니뇨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 시즌에는 라니냐가 찾아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엘니뇨를 경험했다라는 뜻은 이제 라니냐를 경험할 때이다. 이런 개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 기사 내용에 나와져 있어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반대로 라니냐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씨 이하인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위에 있는 엘니뇨는 0.5도씨 이상 높은 거, 그리고 얘는 0.5도씨 이하 낮은 거. 한쪽이 추우면은 한쪽이 덥고, 한쪽이 또 더우면은 한쪽이 추워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어느 한쪽이 가뭄이 들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트디부아르 등 코코아 주요 생산지에 폭우를 야기했고 이 영향으로 코코아 가격이 3배 급등했다. 그리고 올리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도 같은 개념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를 흡수했는데 이제 이게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라니냐를 경험하게 될 차례인데, 그러면은 또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니냐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또 작황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하반기에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되겠죠. 즉 이상기후에 의해서 작황 재배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뭐 에그플레이션, 뭐 기후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작동이 되면서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자재 상품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과 관련돼 있는 재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덩달아서 같은 상품 시장에 엮여 있는 원자재들도 동반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이 이끌어지게 되면은 이게 곧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경험했었던 이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 요 요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이런 걸 보았어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이상기후 현상이 한 단계 더 전이가 되게 되면은 이게 전염병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엘니뇨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서 댕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경험했었던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뭐 AI네 뭐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무슨 뭐 전선 관련주 뭐 이런 얘기들만 줄기차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지구촌 세계에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 해당 국가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하냐면은 이게 기후 변화적인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 동물들의 서식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염병들이 이제 새롭게 변이가 되는 모습들이 종종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엘니뇨로 인한 기상 악화는 이제 유행병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나무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실제 경험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또 비슷하게 전염병 이슈가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게 되냐면은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후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황의 문제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원자재 상품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요인을 좀 찾자라면은 난방 비용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경험하게 되는 라니냐는 추위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가가 오를 수 있게 되죠. 기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긴 하겠지만 지금 물가가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고물가 상태를 지속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물가 상태를 지속할 정도의 수준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만 작동이 된다 할지라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 연준은 애초에 2%라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정해놓고 그 수치가 달성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의 기역자도 꺼내지 않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살짝이라도 높은 수준의 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또 금리 인하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접적인 요인, 전염병 이슈까지 전이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무역 교류를 차단하게 하는 문제로까지도 터질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겠지만 우리는 가까운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서 각 국가들이 교류를 끊어버리고 각자 도상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급망에 대한 병목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물건들이 공급이 잘려버리게 되니까는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유입이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가 상당히 파급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탄소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가 리더스탁 채널 개설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해드렸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년도 더 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기 썸네일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물가는 이것 때문에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뒤에 연기가 막 생기는 화면을 제가 썸네일로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물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오긴 할 거다. 왜냐면은 불경기로 갈 거니까.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 줄게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으로 갈 거지.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물가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내려오지는 못할 거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물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작동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저는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이미 이때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환경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탄소세가 부과되는 미래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사 마저 보시게 되면은 국경선을 넘어서 도입되는 탄소세,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잡을 수 있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작황 문제 이런 것들이 가속이 되게 되면은 야 우리가 지구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목소리가 실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기후 현상을 만드는 저놈의 탄소 좀 관리하자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어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주범인 철강업, 탄소세 시동의 비상이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철강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철강에 대한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비용은 비싸졌는데 철강에 대한 수요는 없어. 세계 경기가 불경기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여기서 뭐 탄소세를 더 부과시키네 마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는 이러다가 그냥 망하겠다 하면서 두 손 두 반 다 들고 난 모르겠어. 난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생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관련 산업에 해당되는 주식의 주가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박살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산업에서만 국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확산, 도입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필요성을 자극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상품 가격이 높네 낮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소세까지 더 부과시켜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면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게 되죠.
본래 상품 가격에 플러스 알파의 탄소세가 더 붙으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상품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살림살이가 힘든데 탄소세까지 내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세금에 대한 부과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탄소세에 대한 부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라는 문제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이 기후 문제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되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기사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구상에 화약고가 두 개가 터져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 지금까지도 계속 ING형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ING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국가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주요 자원들을 보유한 국가이자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 중심으로 지금 화약고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전쟁 확전 상황은 또다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는 GDP의 50% 이상이 자원, 수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원으로 먹고 살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전쟁을 하느냐고 이쪽 자원 수출 산업이 저해를 받게 된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자원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다 하게 되면은 또 원유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약고들이 확전을 이어나가는 과정 중에 계속 자원 수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화약고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좀 더 다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나온 이슈이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무대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어요. 특히나 이번 11월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사실이 다소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원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여서 우리가 뭐 마가, 뭐 메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머리박에다가 박고 자국 우선주의의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트럼프가 하는 대표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바이든이 똑같이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미국의 지도자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철저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지금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자국 우선주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지금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의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정책을 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중국 역시 보복성 무역 정책이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했었던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이 또 다시 재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고 타이틀을 쓰기엔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교역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격화되게 되면은 이런 미래가 찾아오게 되죠. 자국 중심의 공급망 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 관세를 서로 상향 조절하게 되면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무대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는 것은 관세를 4배를 상승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꾸 싼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겠다. 그래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정책을 피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상품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상품 가격에 관세만큼이 플러스 알파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러스 알파로 붙는 관세를 4배까지 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유발되겠죠. 상품 가격에다가 관세를 그만큼 높이게 되게 되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관세가 붙게 되면은 그 물건을 사는데 실질적인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10만 원짜리 티셔츠를 한 장 산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갑자기 티셔츠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무역 전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화약고들이 또 중국을 중심으로 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전시 상황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쪽으로 수렴이 되게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싸우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 될 만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시기가 9월, 11월 이쪽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미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관세 이야기를 막 서로 해제낀다 하게 되면은 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요인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가 대만, 남중국해 지역, 대만 해협 지역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이야기를 한번 해줬는데,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이 주한미군이 추후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할 경우에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내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을 이렇게 어필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애초에 우리가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죠. 중국 최애국 지위 철회, 높은 관세 부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을 점점 올려나가고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 쪽에 빨려나가지 않게 주한미군을 통해서 딱 선을 그어놓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일 외교 동맹을 펴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할 경우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전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전쟁 시나리오를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지금 채택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한국도 이 전쟁의 무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요인으로 지금 딱 점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외교 동맹으로 중국하고 대만 간의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 무대 속에 반중 전선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미일 외교 동맹을 탈피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 먹겠다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대중 무역 마찰이 예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대중 무역 수출 규모가 대미 무역 수출 규모를 더 능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게 역전되지 않았어요. 미국하고의 무역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중국하고 해왔던 수출 규모가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지금은 더 우세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기가 좋죠. 중국이 삐져가지고 니네 한국, 미국, 일본하고 붙어 먹는다고? 알았어. 이제 손절. 우리랑 거래할 생각하지 마. 하게 되게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어 있는 저가 상품.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맨날 중국 하면은 뭐 짱깨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상품들 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딱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받아와 가지고 한국 시장에 파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세계 시장에다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근데 저가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그 기회, 그 공급처를 상실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중국의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었던 건데 그 물건을 들여오는 가격이 상승해버리면은 똑같이 마진을 붙였을 때 상품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사오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면 사올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은 150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물건 가격에다가 50원의 마진을 붙여서 팔았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50원의 마진을 붙이려니까 원래는 가격이 상품 가격 150원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2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0원짜리 물건이 2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인플레이션이 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원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이 잘리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기도 하고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수요는 죽어요. 불황으로 수요는 떨어지는데 공급 비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최악인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 경기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이제 뭐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한다든지 걱정을 하는 시선이 뭐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비용 차원의 공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이게 해소될 만한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 세 번째 공공요금 인상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하반기에 이르게 되면서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지하철 등의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예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왔었는데 이제는 총선이 끝난 만큼 미뤄왔었던 공공요금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서 이번에 흑자를 내긴 했는데 여전히 역부족이다. 흑자 규모가 크지 못하다.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여전히 크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을 좀 인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0조에 달하고 있어서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입사한 지 4년 차가 된 사람도 이 희망퇴직의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한전이라고 하면은 뭐 공기업이고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다라고 해서 퇴직을 할 생각을 하고 한전에 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평생 직장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전이라는 큰 대기업, 공기업에 입사를 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4년 정도 된 그런 뭐 신입사원을 이제 갓 벗어난 그런 사원한테 너도 하고 싶으면 퇴직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한전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 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진작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공공요금 인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 부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되니까 정부가 지출을 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에 그 필요본 만큼을 정부가 돈을 써서 메꿔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재정 지출을 늘려온 정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왔던 정부가 이제는 요금을 인상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은 한편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야, 우리가 재정 지출에서 틀어막아줬던 거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할 때까지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는 그 이후에 필요한 이득분은 니네가 이제 가격을 올려서 스스로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다가 이 문제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이제 무리다 라고 판단이 서게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이제 인상해라. 그래서 이 자율시장 경제 원칙에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애덤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업은 니네가 알아서 뭐 메꿔내라 라고 하지만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입을 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건데 그 눌러놨던 손을 이제 뗀다라는 것은 우리 더 이상 돈 써줄 여력이 안 돼.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 이제는 니네가 좀 알아서 해결해봐 라고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택하는 정부라는 것은 곧 한편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구나.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상승해져 있구나.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지금 하지 못할 상황에 있구나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한테 책임 전가를 던지게 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요금 인상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장에 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반기로 가는 과정에 만나게 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물가 상승 압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부분에 픽스를 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속한 금리 인하 시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재차 인플레이션 요인이 작용이 될 경우 그러면은 이야기는 다시 또 도로 아미타불이 돼서 연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4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관측하기로는 아무리 CPI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봤자 9월 달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9월 달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월까지 시간을 벌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부터 9월까지 4개월의 공백기가 생긴다고 했었었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3가지가 그 공백기 동안 작용이 되게 되면서 추후 인플레이션 요인이 재확산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9월로 가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되고 있네 뭐하네라고 떠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고려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연기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오히려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기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류 언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쩌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준은 어쩌면은 애초에 불황을 계획해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었죠. 전시경제 역학 차원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면은 이런 무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멕시코가 금리가 너무 높아요. 11%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인하를 한번 툭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빵 차오르는 모습이 목격이 되게 되면서 야 큰일 났다 다시 걸어 잠거라 라고 하면서 금리를 동결시켜버리는 액션이 최근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치면은 그냥 인플레가 들어오면서 인하를 못하게 어떻게 보면 커트를 시켜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멕시코 농작물인 그 옥수수 재배가 어렵다 하면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자극되면서 금리 인하가 멈춰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플레 요인들이 얼마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반대편에 100% 올인 투자를 해놨다가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되게 되면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웬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리 인하가 실패하게 되게 될 경우 어떠한 미래가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음모론적 차원이라든지 되게 너무 오버센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충분히 경험 가능한 예측 가능 미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기업 가계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져 있다는 거 아실 분들 다 아실 텐데 이것이 부실화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 신용 문제가 생기면서 부도 파산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런 히스토리를 가까운 과거에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다 까먹어서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음 화면 이어볼게요. 지금 경기 침체에 지역은행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방은행 부실채권 잔액이 35%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에 뱅크런 사태 있었다라는 거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실제 존재했었던 사건입니다. 우야무야 지나가니까 뭔가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되게 되면서 중국의 헝다 이슈도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슈 그리고 지금은 지방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싸게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비용, 이자이죠. 이자를 지금 많이 내게 생기다 보니까는 이 돈을 제때 못 갚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가게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빌려서 버틴다. 고금리의 자영업자 대출이 1113조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 가계대출 규모가 더 급증한 모습이 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빌려간 돈들이 지금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대출 연체자를 살펴보면은 1년 뒤에도 체납 확률이 뭐 50%에 육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의 규모와 소득 규모나 이런 걸 확인해 봤었을 때, 야, 지금 연체된 게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지금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50%에 가까운 확률로 1년 뒤에도 체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빌려주면서도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돈을 또 빌려왔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진짜 빌려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도 그럴 것이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수요가 개선될 만한 상황, 고금리에 의해서 수요를 막아놨으니 이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도 확실히 해소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수요에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에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를 따져봤었을 때 공급 차단에 따른 비용 인플레가 해소되기도 어려울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두 가지 버튼이 눌려 있다 보니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딱히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빚을 지금 또 쓰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또 쓰는 빚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는가 했었을 때, 그쵸, 저 역시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대출 기관,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기관이 이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빌려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행은 왜 돈을 빌려주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가게, 정부는 왜 이 대출의 규모를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려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피크를 쳤다, 정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시키고 현행 유지거나 아니면 떨어질 거다라고만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의 금리가 유지돼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빚이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맥시멈 쓸 수 있는 빚을 다 써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빚에 대한 부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의 수준을 현 수준에 맞춰놓고 쓸 수 있는 거를 다 땡기고 있는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은 금리가 내려갈 거에 대한 미래만 생각하고 있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거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파월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리는 지금 뭐 최고 수준에 와 있다. 피크를 쳤다. 정점의 수준에 있다. 이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가 궁극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는 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러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파월은 신이 아니에요. 네,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세팅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새로운 변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파월의 입장은 바뀌고 연준의 입장도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제가 많이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기보다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가정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전망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상식적으로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한다 하게 되면은 현행의 금리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미래도 가능성을 오픈시켜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 유명하죠. 이 곳에서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5년간 연 5.5%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보고서를 통해 제시를 했습니다. 블랙록과 관련해서는 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유대계 자금들의 또 원천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또 큰 수익을 남긴 자산운용사로 또 유명하죠. 마치 코로나 팬데믹이 생길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자산운용을 해서 이득을 남긴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곳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연준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얘네는 어떤 연유인지 10년물의 금리가 지금 4.5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금리에서 1% 정도가 더 올라가야 이 5.5가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5년간 5.5라는 이야기는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5%대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죠. 우리는 내려가게 될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준의 1%가 더 올라간 상태로 5년이 지속될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계산해 놓은 이 3법이 현실적으로 정해져 있는 미래라면은 어쩌면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고금리 지속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현 시점에서 어떤 게 좀 유력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좀 눈에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셨으면은 이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맨날 뭐 CPI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물가 이야기만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22년도 연말 당시에 시황 영상 많이 찍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특히나 많이 했었죠. 추후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다, 증시가 상승할 거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피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 반대편에 있을 것 같다고. 왜냐면은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펀더멘털이 튼튼하게 살아 있는데, 뭐 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가 내린다 하면은 오케이, 저도 얼마든지 증시 상승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펀더멘털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불황 경기를 장기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펀더멘털이 저 밑에 지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 이격을 맞추기 위한 충격이 추후 또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충분히 해소가 돼야지 뭔가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서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견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 충격 압박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플라이 쇼크, 공급 충격에 대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압력이 펀더멘털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들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그런 정부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핵심 변수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뭐 ESG의 핵심 어젠다 중에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맨날 뭔가 지속 가능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단어로 보여진다. 우리 동네 커피숍이 10개로 너무 많으니까 5개만 살려놓고 나머지 5개는 퇴출시켜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차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된다고. 그래서 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의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빚을 쓰게 해놓고 금리를 땡겨서 빚에 대한 부담을 늘려놓게 한 다음에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 가게, 정부를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새 판이 짜지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관건의 문제이지, 뭔가 수익 베네핏을 더 벌고 덜 벌고에 대한 문제는 2차, 3차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뭐 21년서부터 방구석 쌉개미를 자처하면서 그냥 한 명의 유튜버로 찌그러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나 이런 차원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재테크, 경제라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논리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주식 투자 장세를 보게 되게 되면은 뭐 단타 매매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흐름들이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 넣은 셈이죠. 아까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빚을 쓰게 해놓고 빚에 대한 무게를 올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많은 투자들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밀어 넣어서 주식 투자 인구를 굉장히 급증시켜 놨는데, 과연 이 인구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첫 입문했었을 당시에는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넥타이를 탁 메고 이제 증권맨 출신의 뭐 펀더멘탈, 뭐 가치 투자, EPS, PER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정석 투자로 믿고 따르면서 이런 가치 투자적 정석 투자로 시작한 주식 투자 인구가 어느덧 이제는 테마주를 뭐 치고 들어가고 뭐 호가창을 보고 뭐 매수를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초단타 투기 매매의 영역으로 변해 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변화된 장세에 적응을 한다라는 핑계로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없는 매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요새 장에서는 그냥 핫한 거 사야 된다. 그냥 뭐 전기 붙은 거 사면 가는 거다. 뭐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점점 투자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이게 주식 투자에 재테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투기 매매를 하는 건지 헷갈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깡통을 차는 전형적인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이 수익은 안 나도 최소한 깡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매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초단타 매매 이런 투자 횟수를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은 계좌가 쉽게 깡통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땐 결국 이 생존 경쟁 게임에서 퇴출되기 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석 투자하다가 에이씨 안 되네 하면서 이런 테마주 초단타로 가다가 아무거나 사자, 미수 쓰고 신용 써보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깡통으로 끝. 그래서 앵꼬 엔딩. 그래서 2020년에 시작해서 뭐 2024년에 끝났다. 그럼 이제 4년 동안 주식 투자하다가 주식의 지읒자만 들어도 이제는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주식을 멀리하는 그런 이제 인구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경험하게 되는 개인투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96%, 4%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이런 루트를 겪으시면서 주식 투자의 시장에서 스스로 나가시게 되는 비율이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소수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게 안타깝지만 이 게임의 룰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 분들이 이 게임에서 퇴출되게 되는 미래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걸어나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이 시점에는 시황에 집중을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는 자들만의 시간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이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고 여전히 환율이 고환율이고 여전히 경기가 안 좋고 여전히 달러가 강세 상황이고 여전히 세계에 화약고가 터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방송을 보시는 리더스타 구독자 회원분들은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이번 CPI 일정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해놓은 전망치대로 금리 인하의 시간을 벌어놓는 CPI 일정을 발표하고 나서 추후 인플레이션 재자극 요인이 발동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런 모습이 좀 목격이 된다 하면은 또 역시나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시황에 대한 집중력을 더욱더 높여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